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요, 사진의 종류입니다. 이 사진도 무조건 뭐 셔터를 누른다고 해서 다 사진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뭐 다른 강의나 제가 강의하는 순간순간 매번 생각날 때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진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카메라라든가 렌즈라든가 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자신만의 그런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진의 그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해주는 게 완성도가 높은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진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또 해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은 실용적인 면과 이 창작적인 면으로 또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면으로 봤을 때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양한 그 사진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고 사진을 하는 게 여러분들 사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마이너 화이트라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제가 20세기를 빛낸 사진가 밭에서 또 강의를 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마이너 화이트라는 사진가는 심상사진이라고 해서 이 사진의 종류 뒷부분에 또 나오는 내용인데, 이퀴벌런트라고 해갖고 이런 심상사진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그런 사진가로 굉장히 유명한 이런 사진가인데, 이 마이너 화이트가 사진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드릴 강의는 이 마이너 화이트가 분류해 놓은 사진의 네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진가들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진의 그 뭐 종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언급했던 사진가는 마이너 화이트가 가장 뭐라고 그러죠?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마이너 화이트가 정리한 사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마이너 화이트가 설명한 사진의 첫 번째 종류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인포메이셔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실용적인 사진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처럼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는 뭐 기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인포메이셔널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사진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인포메이셔널, 그러니까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실용적인 측면의 사진에서는 제가 사진이라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사진이나 여행사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그런 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 사진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과학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학 사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기록을 담는 그런 역사 사진도 이런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 사진이죠. 시각 자료로 사용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의 화면에 보면 이렇게 시각 자료로 사용되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사진. 그 다음에 우리가 커머셜 포토그래피 라고 얘기하는 광고 사진이죠. 상업 사진. 이런 상업 사진도 이 정보 전달의 목적의 사진의 한 분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CCTV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이런 기록의 그런 사진들이 이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다 그러면, 이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셔널에 해당되는 사진만 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진의 방향이나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사진의 이 방향성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뭐 여기서 생각난 김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진을 전공했다, 사진을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진을 다 잘 찍는 걸로 이렇게 착각들 하고 계시다는 점인데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하는 그 많은 사진의
종류 중에서도 자기가 주로 하는 그런 사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밖의 사진들은 뭐 이론적으로는 모르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사진가만큼 찍어라 그러면 찍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사진의 그런 그 종류나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마이너 화이트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사진의 종류가 인포메이셔널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행 사진, 뉴스 사진, 과학 사진, 역사 사진, 그 다음에 그 뭐 감시 사진, 광고 사진, 뭐 이런 형태의 사진들이 이런 정보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이고 실용적인 측면의 사진이 인포메이셔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류로요. 다큐멘터리라는 사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주 듣죠. 뭐 사진을 떠나서도 다양한 분야의 기록적인 모습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적인 문서를 다큐멘터리 뭐 이런 형태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듣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다큐멘터리인데 이 사진 파트에도 이런 다큐멘터리라는 사진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큐멘터리라는 말 말고도 르포르타주라든가 보도 사진 이런 형태의 말들도 자주 듣는 편인데요. 이 르포르타주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보도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르포르타주하고 다큐멘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둘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건이나 실제 사건과 인물을 문서화하는 목적으로 목적을 가진 그런 사진의 그런 기록 형태를 우리는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보도 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보도 사진 같은 경우는 신문 사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뉴스 매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진들이 보도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객관성을 띠고 있느냐 주관성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큐멘터리하고 르포르타지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객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사진이 다큐멘터리였다라고 보면은 르포르타지는 그 사진을 찍는 그 사진 기자 사진가의 생각에 따라서 약간의 주관성을 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르포르타지 보도 사진이다라고 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다큐멘터리 사진도 초창기에는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고 그게 계속 일반적으로 표현이 돼 왔던 거지만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다큐멘터리도 주관적 형태의 다큐멘터리로 표현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큐멘터리하고 르포르타지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다큐멘터리 사진은 시간 범위가 좀 더 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긴 그 테마로 작업하는 경우가 꽤 되는데 뭐 세바스티앙 샬가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뭐 7년, 8년 이 정도의 작업 기간을 또 갖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뭐 1년이나 2, 3년 형태로 작업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런 다큐멘터리 사진의 그런 표현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보도 사진 같은 경우는 특정 순간에 촬영하는 그런 아주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의 순간을 포착하는 형태로 촬영하는 걸 우리는 또 보도사진이다 해서 그런 보도사진과 다큐멘터리의 차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큐멘터리는 뭐 당연히 이야기 형태로 사진이 전개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라고 보면은 그 보도사진 같은 경우 이런 르포르타주는 순간의 그러니까 현재 순간을 담아내는데 그 주 목적이 있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 사진 같은 경우는 교육,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진이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보면은 보도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뉴스 미디어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형태의 사진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큐멘터리하고 르포르타주 보도 사진은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같은
그 몸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다 보면 요 지금 말씀드린 상황처럼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 미디어 뭐 우리가 그 제 강의파 때도 있지만 라이프지라는 아주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보도 잡지가 이 라이프지 사진 잡지 겸 보도 잡지가 라이프지인데, 이런 라이프지에 기고를 했던 그런 사진가들이 그게 꼭 보도 사진가라고 이렇게 딱 단정져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중에는 다큐멘터리 형태로 좀 작업을 했던 그런 형태 사진가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냉철하게 이건 보도사진이고 이건 다큐멘터리다라고 구분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살면서 보는 뭐 교육,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다루고 기록하고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들이 다큐멘터리고 보도사진인데, 이게 객관성의 기준을 둬서 작업을 해왔던 게 50년대 이후부터는 주관적인 형태의 사진으로 작업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작업 기간이 좀 꽤 긴 반면에, 이런 보도사진 형태는 현재의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약간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포메이셔널이라는 사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너 화이트는 다큐멘터리 형태의 사진으로 또 사진의 종류를 구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류로요, 픽토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픽토리얼리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회화주의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화주의 사진도 사진의 종류로 구분을 했다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회화주의 사진 자체를 사진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사진가들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진이라는 건 평면 예술이고 해화, 그러니까 그림하고 대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평면 작업이 이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은 뭡니까? 그림은 포함된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프레임 안에 자기가 화가가 필요한 내용들을 집어넣으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그 플러스 예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사진은 뭡니까? 사진은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뺄셈이에요. 마이너스 예술이에요. 정해진 공간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따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작 과정이나 방법이 틀리고 정체성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픽토리얼이라는 회화주의 사진이라는 게 등장했던 게 굉장히 참 재미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진술이 발명이 되고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기존의 기득권층이 예술층에서 상당히 그 불안했다라는 얘기겠죠. 뭐 화가들 자체는 굉장히 진짜 먹고 사는 것까지도 좌우될 정도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복사해서 기록해낸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더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초반에는 굉장히 기가 죽어갖고 너무 놀래서, 기가 센 사진에 너무 놀래가지고 잠잠하게 있다가 한 몇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정신들을 차린 거죠. 가만히 보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얘기처럼, 이게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사진이라는 애들이 뭐 예술이니 아니니 막 이런 식으로 막 설치고 다니는 게 상당히 눈에 별로 거슬리게 보였다라는 얘기죠. 기존의 기득권층 예술가 집단에서요. 그래서 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공격수가 누구였냐면 보들레르라는 그런 영국의 시인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진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예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예술은 그 작가의 감정과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순간적으로 셔터를 눌러서 나오는 사진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미술의 시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술의 시녀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술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카메라 옵스큐라나 이런 것들은
그림의 밑그림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진술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그 화가들의 밑그림용의 사진으로 사진이 많이 판매가 됐다라는 거고요. 저 사진가 강의에도 있는 유젠 아제라는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런 사진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그렇게 화가들의 밑그림용 사진을 찍어서 판매하면서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또 사진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니네들 사진 자체 가지고 예술인이 뭐니 까불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그 그림의 시녀로 돌아가라. 밑그림이나 그려라. 라는 식의 막 공격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랬을 때,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예술 논쟁이 이제 빠진 거죠. 그랬으면 좀 약간 현명한 사진가들이 있었으면 뭡니까 저기 이 사진적인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사진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진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됐었을 텐데, 당시의 사진가들은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전업화가 출신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직의 화가였는데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화가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진술이 나오면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진술을 선택했던 거고, 그걸 가지고 초상 사진을 찍으면서 살면서 나름대로 예술 작업을 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림에서 못 풀었던 한을 사진에서 이제 풀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공격을 딱 받으면서 좋다, 그럼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형태의 사진을 작업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성, 조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도 쉬운 예가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뭐 가족 사진을 찍는다든가 뭐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원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찍어서 이렇게 합성을 하는 형태의 사진들이 등장을 했고,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태의 작업들에서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발전이 돼가지고 좀 소프트 형태의 소프트 포커스 형태,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면 인상파 사진가들처럼 뭐 전묘화라든가 그 소프트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내는 형태의 사진부터 해가지고, 당시에는 가장 극찬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이 사진은 그 사진 같지가 않다, 뭐 그림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아주 최고의 칭찬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진의 방향성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린 거죠. 삐뚤어 버려진 건데, 그 자체의 그 사진 방법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도 많은 사진가들, 특히 우리나라 사진가들, 그 아마추어 사진 작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픽토리얼리즘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약간은 문제인데, 저도 이 픽토리얼 회화주의 사진 자체를 사진이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사진의 한 분야고 충분히 표현해 볼 만한 그런 작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분야가 사진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래서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는 사진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드는 사진이라고 했어요. 메이킹 포토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진이나 현장을 찍어내는 사진이 아닌 그 합성해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요즘 같은 얘기로 하면은 포토샵에서 후보정 해갖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색깔도 인위적으로 막 조절을 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메이킹 포토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포토그래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포토 페인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화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픽토리얼리즘은 사진의 리얼한, 기록적인, 아주 디테일한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전혀 무시하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쁨만 강조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픽토리얼리즘을 주장했던 사진가들은 이 사진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더러운 거 찍지 말고 지저분한 거 찍지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쁘고 아름답게만 하면 그건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선동을 했던 그런 사진가들이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만드는 사진의 최종 목적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진이고, 사진이 아름다워야 이뻐야 그게 예술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진가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분명한 얘기지만, 마이너 화이트 말도 그랬지만, 이 픽토리얼리즘, 회화주의 사진도 사진의 분명한 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사진 지망생들이 추구하는 사진이 안타깝지만 픽토리얼리즘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이너 화이트의 사진 분류 네 번째 이큐벌런트입니다. 이 이큐벌런트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심상사진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저도 어려운 거 잘 모르고 어려운 것도 싫어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큐벌런트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사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진가가 있죠. 알프레드 스티그리츠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사진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인데,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는 사진사에 상당한 말은 없죠. 또 개혁, 변화를 추구했던 그런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에서 이제 사진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회화주의 사진 운동을 전개하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픽토리얼리즘을 사진의 최고의 그 목표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픽토리얼리즘에 부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진을 추구하는 게 사진의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걸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수강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화생들을 가리키면서 그런 사진의 그런 픽토리얼리즘을 전파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유럽에서 그런 회화주의 사진의 영향 하에서 사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뿐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사진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빠졌던 얘기가, 이 다큐멘터리 사진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미국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술이 발명된 게 1839년 8월 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정받은 게. 그래서 9월 달에 미국에 사진술이 들어가면서 이 미국도 유럽 대륙하고 비슷하게 동시에 사진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다큐멘터리 형태의 사진은 미국에서부터 출발했던 이유가 시대 상황이 그랬다라는 얘기죠. 왜 픽토리얼리즘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유럽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유럽이란 나라는 땅덩어리는 산업혁명에 의해서 부가 축적되고 경제가 굉장히 발전해서 이 흥청망청은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좀 안정적인 생활을 구축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술을 지향하다 보니까 픽토리얼리즘의 회화주의 사진이 등장을 했던 것인데,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또 서부 개척이니 해서 인디안들을 말살을 하라고 정신이 없었고, 지네들 그 영토를 넓히를 하고 사회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법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뱃속 편안하게 예술을 논하는 사진을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는데, 사진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전쟁 사진이나 기록적인 사진이나 이런 형태의 사진들이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는 선진 문물을 갖고 있는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갔다가 부모가 원하는 공부를 하지 않고 사진을 배워서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회화주의 사진의 전도사로서 상당한 활동을 하다가 어떠한 계기에, 알프레드 스티그리츠 강의를 들으시면 다 나오는데요. 어떠한 계기에 사진은 스트레이트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를 추구했던 그런 또 사진가고 주장했던 사진가고요. 그 다음에 대형 카메라가 이렇게 삼각대에 놓고 찍는 촬영이 아닌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냅샷, 손을 들고
그리고 순간순간을 포착하는 거리 스냅의 또 원조격인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치입니다. 뭐 종착역, 겨울오본가 뭐 이런 식의 대표작들이 있는데, 삼등선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그 미국 사진계에서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치인데, 이 사람이 말년에 이퀴벌런트라는 타이틀로 또 사진을 들고 나온다. 구름을 찍은 사진인데요. 하늘 위에 구름. 요즘도 뭐 구름 찍는 분들이 있어요. 구름을 하늘을 한번 높이 고개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구름의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구름 자체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의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피사체가 이 구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알프레드 스티그리치가 이렇게 구름을 찍어가지고 구름 사진 밑에다가 제목을 전부 다 이퀴벌런트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퀴벌런트가 뭐 사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등하다, 동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알프레드 스티그리치 말처럼 구름이 곧 나고 내가 곧 구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등하다라는 뜻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곧 나, 내가 곧 구름. 그 구름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그 내면의 심상적인 분위기를, 그 무의식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시도의 작업을 최초로 시도한 사진가가 알프레드 스티그리치다라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상 사진은 이 객관적인, 그러니까 피사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대상을 통해서 받은 그 느낌을 이미지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진인데, 그러니까 설명적인 사진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 초현실적인 사진도 마찬가지고, 주관적인 형태의 이미지 같은 표현도 이런 심상적인 사진의 한 파트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는 그 표상과 심상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상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직관적인 성격, 뭐 테이블, 카메라, 옷, 뭐 머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품이 아니라 그 대상의 이름, 성격, 이걸 갖다 우리가 표상이라고 얘기하면은, 심상은 그 표상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성격이다라고. 좀 어려운가요? 뭐 저도 말하면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면적인 성격을 이게 끄집어내는 이런 형태의 표현 방법을 심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자의식을 바탕으로 한 내면적 자기 고백의 형식을 띈 사진이 심상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그리치가 구름이 곧 나고 내가 곧 구름이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상적인 사진의 그 기본적인 특징은 작가의 내적 욕구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극히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자의식을 바탕으로 한 내면적인 자기 고백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이 또 심상사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무의식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또 심상사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또 이 심상사진이고, 감정과 느낌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이 심상사진이다. 그래서 이 심상사진은 작가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독특한 사진 장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 작업하는 뭐 풍경사진이든 어떤 사진이든 간에, 특히 풍경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상 형태의 작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나무를 찍었다고 해서 나무의 직관적인 그 나무의 형태나 질감을 묘사하는 그런 형태의 사진이 아니라, 나무의 질감을 통해서 사진가가 생각하고 있던 내면적인 세계를 끄집어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이런 형태의 사진을 우리가 심상사진이다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프레드 스티그리치에 의해서 시작된 이런 심상사진이,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했던
이 마이너 화이트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시작한 심상사진의 완성판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완결판을 만들어낸 사진가다라고 인정받은 그 사진가가 이 마이너 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사진가고, 뭐 심상사진을 다른 말로 또 추상사진가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추상사진도 초현실주의 사진이나 이런 추상사진도 주관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진도 이 심상사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형태로 작업을 했던 사진가가 이 마이너 화이트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 자체도 이 마이너 화이트가 이 벽면에 그 스키찬 벽면에 그 얼룩진 모습의 부분적인 모습만 촬영한 요 사진이거든요. 이게 마이너 화이트 사진인데, 이런 형태로 사진가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인 자의식을 끄집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심상사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찍 때 돌이 아니고, 나무를 찍 때 나무가 아니고, 구름을 찍 때 구름이 아닌, 돌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사진가가 생각하고 있던 주관적인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이 심상사진인데, 또 이 심상사진의 기본적인 특징은 답이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사진, 보도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가가 이런 형태를 표현했구나, 이런 느낌으로 표현했구나라는 거를 거의 비슷하게 맞힐 수는 있지만, 이런 심상사진은 찍은 사진가의 생각과 그다음에 보는 관람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심상사진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봤다 그러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찍은 구름 사진을 보고도 자신이 자라온 환경, 경험했던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은 구름을 보고도 느껴지는 감정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먹구름을 찍었다라고 예를 들면, 먹구름을 보고 과거에 장마철에 홍수 나서 수해를 입었을 때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소름 끼치고 또 걱정되고 두려워지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 먹구름을 보고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 그 한 사진가가 찍은 사진의 감정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심상사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상사진도 최근이 아니라 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시작해서 마이너 화이트에서 심상사진이 이런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준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사진가들이 이게 심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심상적인 형태의 사진으로 자신의 작업 세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사진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풍경 쪽의 사진에서는 그런 형태의 사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게 보시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상사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이너 화이트는 우리가 관심 갖고 배우고자 하는 사진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눴다.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인포메이셔널,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나 흐름이나 역사나 이런 거, 사회나 문화에 관계된 거를 기록해서 보존하고 표현해주는 이런 다큐멘터리 형태의 사진, 그 다음에 이 사진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회화적인 방법론을 따라하는 그 사진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런 형태를 추구했던 픽토리얼리즘의 이 사진, 회화주의 사진, 그 다음에 그 사진가의 그런 무의식의 세계, 내면의 세계를 끄집어내는 이퀴벌런트 심상사진으로 해서 네 가지로 분리를 했다. 그러니까 요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사진이 자신하고 맞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맞아야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진의 방법이 사진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고. 물론 라저르 모르락이라는 사진가는 당시에 그 사람이 활동하던 1930, 40년 당시에 뉴비전 8가지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8가지
8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사진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 화이트보다는 굉장히 앞선 세대의 그런 사진가인데요. 사진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원래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은 뉴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8가지 형태의 사진적인 표현 방법을 얘기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런 그 다큐멘터리도 얘기했고요. 그 심상적인 표현 방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뉴비전 8가지가 정확하게 뭔지 저도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라조르 모르라이가 얘기했던 뉴비전 8가지는 포토그램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픽토리얼리즘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실험적인 사진의 형태인데 이것도 강의 파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의한 추상적인 관찰이에요. 암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카메라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걸 포토그램이라고 라조르 모르락이라는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빛에 의한 추상적인 관찰이 사진적인 표현 방법에서 1번으로 뒀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분류했던 르포르타지예요. 그러니까 보도사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정확한 관찰, 요게 또 사진의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냅샷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에 빠르게 셔터 스피드에서 움직이는 대상을 정지시키는 순간적인 관찰.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이스피드 촬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원이 변한 건데요. 초창기에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사진술이 이루어지고 사진이 진행이 되면서 초창기에는 하이스피드 촬영을 스냅샷이라고 그랬어요. 권총 사격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삼각대에 이렇게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세워갖고 그러니까 검은 천을 뒤집어 써서 정확하게 초점 맞추고 하는 이런 정밀성 있게 사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프레드 스트리치 이퀴벌런트 할 때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정주행해서 찍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포착하는 이런 스냅샷의 원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알프레드 스티글리치가 이런 형태의 사진. 그래서 스냅샷이라는 게 사격 용어입니다. 사격 용어. 정조준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감각으로 크레이 사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접시 맞추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사진 사격수를 우리가 스냅샷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빠른 셔터 스피드에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대상의 변화를 포착하는 순간적인 관찰도 사진의 한 방향성이다. 라고 그래서 스냅샷은 과거에는 하이스피드의 개념으로 사용됐던 용어인데 지금은 용어 자체가 변했다. 자연스러운 형태의 사진을 우리가 스냅샷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노출입니다. 장노출. 시간을 길게 늘려서 운동을 정착시키는 완만한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이나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노출 사진 있죠. 그걸 이제 이 라조르 모르라기는 네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사진, 적외선 사진 같이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강조된 관찰도 사진에 그러니까 접사 사진이나 그 다음에 적외선 사진이라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마이너 화이트 같은 경우 심상 사진을 완성시켰다라고 인정받는 마이너 화이트도 적외선 사진으로 자기 개인적인 작업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강조된 관찰, 그 다음에 엑스레이로 작업하는 투시적인 관찰인데 요거는 제가 실전에서 작업하는 사진가를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눈에 띄는 사진가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라조르 모르라기는 이것도 시각적인 표현 방법의 하나의 장르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몽따즈라고 그러죠. 중복 노출이나 합성 동시적인 관찰이에요. 그걸 뭐 의도적으로 회화적인 방법에서 몽따즈하는 것도 있고 거울이나 유리나 이런 쪽에 반영돼서 중첩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작업하는 사진가들이 헨리 카란이나 꽤 많은 사진가들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근데 이렇게 몽따즈 같이 합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현상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에서 나타나는 중복 노출에 의한 동시적인 관찰도 사진의 한 방향성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광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왜곡시키는 왜곡된 관찰. 그러니까 광학적이라는 게 뭡니까? 와이드 렌즈를 쓰게 되면 주변에 화상 망곡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주변에 휘어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진의 시각적인 한 파트고, 화학적인 왜곡이라는 건 뭐 레티큘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현상약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단계의 약품을 거치는데 특정한 약의 온도를 급격하게 변화를 주게 되면 유제가 막 깨져갖고 입자가 깨져서 찢어져가지고 아주 기묘한 현상으로 나와서 레티큘레이션이라고 그러나 아마 그럴 거예요. 하도 오래돼갖고. 근데 이런 특수현상 방법, 또 아니면 뭐 상한 약품을 써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현상이 되지 않고 기형적인 노출을 시켜주는 이런 방법 같은. 그래서 이 라조르 모르락의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8가지 형태가 사진의 한 그 시각적인 표현 방법이고 장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너 하여튼 그걸 좀 더 정리해갖고 큰 대목으로 4가지로 사진의 종류를 구분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진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되고 사진의 종류는 이러기에 해당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진은 이 분야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것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카메라만 잘 만지고 비싼 카메라만 갖고 있다 해서 사진을 잘 찍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